네, 안녕하세요. 캐논엄마 이현우입니다. 유럽에서는 유럽 사람들 북한 김정은을 코미디 소재로 씁니다. 웃기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탈북 여대생 박연미 씨가 제발 김정은을 농담으로 추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수백만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박 씨는 배가 고파서 메뚜기와 잠자리 잡아먹던 시절 최고였습니다. 엊그제 북한 열병식 살인과 전쟁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사상 최대 규모 열병식 하겠다고 자신했지만 엊그저께 행사 외국 기빈 참석도 저조했고 무기도 눈길을 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인민을 97번이나 외쳤지만 과거처럼 감동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 없었습니다. 신인균 자주봉 네트워크 대표,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강철환 북한 전략선지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열병식이 끝나고 오늘 들어온 영상이 있습니다. 횃불 행진을 냈네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화려한 열병식이 끝나고 원래 일종의 마지막 뒤풀이처럼 저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에는 꼭 이제 그 밤에 횃불 행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임수경 씨 왔을 때도 그렇고, 예,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예, 밤에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막 300만 총폭탄 이런 목소리를 막 내면서 네. 막 장엄하게 가는 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추세처럼 돼 있었죠. 멋있네요. 직접 조선중앙TV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노동당 창건 이른돌 경축 청년조리들의 횃불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들 앞으로! 제 횃불봉 혁명의 계주봉을 동높이 치켜들고 언제나 곧바로 힘차게 옥색에 달려나갈 500만 청년조리들의 불타는 맹세가 횃불의 바다되요. 열병식 때 엄청 고생한 시민들이 또 고생을 했는데요. 과거에도 열병식 많이 했습니까? 예, 과거에 보니까 그 임수경 대학생 지금 의원이죠. 당시 평양 축전 방문했을 때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도 뭐 우리 김일성 정합대학 김책공대 학생들 주로 동원돼 가지고 했는데 89년도 때지요. 아, 예. 그 횃불 행진은 북한에서 제일 처음에 85년도부터 했습니다. 85년, 예. 예. 그리고 이걸 그때 89년도에 이거 책임지고 이 횃불 행진을 발기한 사람 누구인가? 지금 최용해. 최룡해, 그때 당시에 예.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위원장 했거든요. 사로청 위원장. 예, 예. 그 밤에 최용해 저 사람이 이걸 해서 갑자기 김일성 정합대학과 김책공대에서 우리 대학에서 2,000명씩 선발해 갔고요. 예. 예, 그때 하던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뭐 500만 청년 전위대우들의 불타는 맹세, 500만이 참석했다고 말은 안 했지만 500만 청년이 뭐 횃불의 바다가 되었다. 500만 북한 청년이 500만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청년이 500만임을 감안해서 예. 500만 청년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300만 총폭탄이라고 했는데 300만 총폭탄. 예, 이건 뭐냐면 예. 유사시 때 총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이 300만이 된다는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은 아마 청년들을 상징하다 보니까 예. 아마 이제 500만으로 이제 내세워서 이 500만이 김정은을 결사옹이한다는 이제 그런 아주 이제 멋있는 어떤 구호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예, 500만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원들이 300만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조선소년단은 11살부터 14살 사이 조선소년단은 200만을 추가해서 청소년 이 500만이 총폭탄도 만들어낸 것은 사실은 최용해 이 사람이죠. 초등학생도 총폭탄이네요. 그 열병식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조선소년단 이 넥타이 메고 행진하고 나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은 300만, 조선소년단은 200만 합해서 500만이 총폭탄이라는 거죠. 예, 저희가 보면 이제 좀 횃불 행진 미스터리 해가지고 미스터리가 조금 풀리긴 했는데요. 저기 평양 인구의 2배인 500만이 참석했다는 것은 청년을 다 감안한 어린이들까지 합친 거고, 이건 어떻습니까? 비가 와도 안 꺼지는 횃불. 어제 비 오고 하는데 그 화력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이게 예. 어떻게 뭐 휘발유가 들었습니까? 뭐가 들었습니까? 이게 활활 탑니까?
우리 할 때도 예. 저기 이제 가솔린이라고 하거든요. 휘발유. 휘발유성 예, 예. 물질이죠. 처음에는 이거 우리 파라핀 그 초 예. 그런 거를 이제 했는데 그 이제 지나가면 바람 잠깐 뽑으면 다 이제 그 불이 꺼버리거든요. 아, 꺼지는군요. 저렇게 해가지고 사고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뒤에 사고를 사람들 당합니까? 머리 다 타고 저 다음날 아침에 학교 대학 나왔는데 눈썹이 다 없어지고요. 눈썹 타고 머리 타고. 그렇죠. 뭐 이게 타가지고 쌩 난리죠, 저거. 엄청 휘발유- 좀 위험한 행위입니다, 저거. 휘발유를 넣어서 들고 다니면 네. 그 조금 흐르면 화상도 있겠는데요? 저게 이제 줄을 맞춰가지고 이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건 이제 훈련된 상태에서 이제 잘 나가는 것이고 예. 초기 단계에는 사고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불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줄 맞추면서 막 흔들다 보니까 예. 뭐 옷에 불이 붙기도 하고 뭐 머리가 타기도 하고 눈썹이 없어지기도 하고 예. 그런 사고 끝에 저게 막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8개월 전부터 이제 그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초기 훈련 들어갔을 때는 아주 좀 사고가 많은데 이제 갈수록 이제 세련돼지고 갈수록 이제 멋있어지는 이제 그런 예.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눈썹 태우는 사람, 머리 태우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죠, 당연히 있죠. 온몸에 휘발유 냄새 팍팍 배갖고요. 예. 대학에서 그 이제 북한에서는 대학에서 점심때 식사할 때 한 식당에 한 800명씩 1000명씩 들어가거든요. 예. 김책공대 식당이라든가 사호식당, 오식당 들어가 보면요. 근데 밤에 되기만 무슨 연습한다 와서 음식 냄새 나는 거 아니고 김책공대 오식당, 사호식당 들어가면요. 휘발유 냄새 팍 팹니다. 휘발유 냄새. 이거 계속 갖고 이제 저거 해갖고요.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김정일이 히틀러를 가장 존경했다고 얘기를 하죠. 히틀러를. 네, 그러다 보니까 저 횃불 시위를 어디서 직접 따왔는지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히틀러가 횃불 시위했던 건 분명합니다. 히틀러가 횃불 시위를 그러니까 했는데 어린이들까지 유겐트 동원해가지고 그때도 뭐 11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딱 저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 청년들 동원을 해서 횃불 시위를 밤에 많이 했고요. 예. 아마 이제 이걸 보고 옛날 영상들 많기 때문에 거기서 모티브를 얻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예. 추측도 해봅니다. 평양에 나치가 나타났는데 어찌 보면 나치보다 더 극악하고 더 강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열병식하고 좀 달라졌던 모습 중에 하나가 끝나고 주민들이나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이 귀가하는 장면이 TV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제된 어떤 영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은 일체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예. 또 이제 김정은이 인민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음. 인민들이 고생한 흔적을 좀 약간 방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민-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좀 와닿을 수 있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김정은의 인민사랑이 이게 사실 허언이 아니다. 이런 걸 한번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또 아마 외신 기자, 로이터 뭐 집에 가는 모습인데 아주 질서정연하진 않고요. 열병식처럼 이런 모습을 방송으로 보여줬다. 북한 김정은이 외신 기자들도 많이 오고 했으니까 예. 분명히 우리가 저걸 방해 안 해도 다 나갈 거다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죠. 저 길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동원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저기 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거고요. 예. 8개월 전부터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예.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누가 서야 되는 것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그 외에 사람들은 나올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선발된 사람이 나와서 행사 끝날 때까지 다 준비하고 있다가 끝나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인민들, 주민을 사랑하는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고 싶은 김정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끝나고 뭐 악단도 동원해서 청년들에게는 청봉악단, 예. 외빈들에게는 모란봉악단. 그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과거에 김정일 시대 때 왕제산 보천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예. 모란봉악단은 외국인들에게 이제 공연을 하고 예. 오른쪽에 청봉악단은 이번에 고생한 북한 청년들을 초대해서 청봉악단 공연을 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란봉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만들어준 아들에게 만들어준 악단이고 저 청봉은 본인이 만든 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예. 본인이 만든 거를 이제 북한 이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아버지가 만든 것을 이제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뭐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큰 차별은 없는 것 같아요. 차별은 근데 아마 외국인들 상대는 아마 외국 노래를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했겠죠. 예. 모란봉 악단은 사실 말하면 궁성 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궁성 악단은 그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이 위주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예. 모란봉 악단에서는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런 아주 야한 공연도 보여줬을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라든가 김정은이 그 공연 볼 때는요. 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공연답니다. 예. 예, 아주 그 좀 민망스러운 그런 민망스러운, 공연가도 하고요. 예, 그런 알겠습니다. 악단을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좀 더 개방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북한에도 이게 자유스러운 그런 문화가 있다 이런 걸 예. 보여줄 때는 모란봉 악단 보여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대표님? 전체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악단만 보내고 사절 안 오고 류인산 빼면 아무도 안 왔고 그리고
청년 인민 강조하고 집에 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 70주년 행사가 외국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부 결속형으로 보입니다. 내부 결속용이죠. 예, 내부 결속. 예. 베트남에서도 뭐 고위급 인사가 오고 했지만 그 주석단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초대 그 석이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이제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류인산과 그 전날 뭐 회담을 하면서 이 세 번이나 포옹을 하고 또 예. 회담하는 모습들을 다 이렇게 방송으로 보여주고 계속 류인산과 이야기를 하고 또 류인산이 시진핑의 친서를 전달하는 모습도 방영을 하고 하는 그런 걸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뭐냐면 김정은이 느닷없이 어린 나이에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권좌에 오르자마자 중국과 핵실험을 하고 뭐 우리와 전쟁 위협을 하고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장성택을 채용하고 완전히 뭐 중국과 냉랭한 그 시기를 지금 한 2년여를 보내고 왔죠. 예. 그런데 저는 저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선시대 때 명나라로부터 세자 책봉을 받아야 또는 그렇습니다. 왕의 인정을 받아야 그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은 얼굴인지. 예. 내가 오늘 드디어 내가 이제 최고 지도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예. 다른 뭐 베트남에서 온 사람 이런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국 상국으로부터 왕의 그렇죠. 예, 세자 책봉 예. 임명을 예, 그러니까 허락받았다. 방금 이제 그 앵커께서 국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내용 국제용 다 있습니다만은 류인산을 중간에 주석단 중간에 세고 류인산과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류인산과 포옹하고 하는 모습을 계속 비추는 것은 그야말로 국내용이다. 국내용이다. 내가 드디어 최고 지도자로 인정받은 순간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지난 엊그저께 어저께도 많이 봤는데 김정은이 확실히 좀 변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변한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2년 태양절 당시 김정은의 모습 그리고 엊그제 70주년 당시의 김정은의 모습을 저희가 비교해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0돌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우리 당은 오늘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이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으며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까지 사수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당당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쉰 것 같고 자신감은 더 생긴 것 같고 2012년 당시는 이민 앞으로 그냥 뭐 굉장히 귀찮아하는 듯이 하는 것 같은데 바뀐 것도 같고 할아버지 모습을 김일성 모습을 조금 더 닮게 만든 것도 같고 그렇죠. 그게 진짜 김정은이 모습은 이제 금방 나온 처음 나온 아주 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 진행형인 10월 10일 날에 나왔던 그 김정은이 모습입니다. 예. 근데 그 북에서 온 얼마 전에 오신 분 이야기 들으니까 2004년에 어머니 고영이가 사망되지 않았습니까? 예. 6월달에 사망되는데 근데 그 자기 위에 형 정철이 있고 김정철. 여성이라 해갖고 아빠를 붙들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막 울며 난리치는데 김정은이 뭐냐면 그 형 파르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저 아빠가 슬퍼하겠느냐 담담해야지. 그래 그때 그 지켜본 사람이 김정은이 저놈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다. 예. 그 어머니 고영이가 그런- 사망했을 예. 때 고영이 사망했을 때 현 김정철은 이렇게 굉장히 완전히 여자 감성적으로 감정적인데 되는데 김정은이가 아주 냉혹한, 대담하게 예. 냉혹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어제 보면 나 저거 이 김정은이 연설하는 거 보면서 야 저 뭐 히틀러도 아니고 게벨스도 아니고 뭐 막 그냥 독 쓰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예. 게. 내가 한마디로 보면은 저 예전 3년 전보다 좀 괴악스러워졌다 뭐 이런 표현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힘이 훨씬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예. 3년 전에 좀 약했죠. 예. 지금 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공포 정치의 결과 자신감이 생긴 거라고 봐야 되고 외부적인 결석을 나는 이제 어느 정도 했다. 그래서 이런 걸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저 목소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김정은이가 아주 어린 나이부터도 굉장히 좋게 말하면 대범하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독하다. 냉혹하고 포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형은 감정적으로 슬퍼하는데 김정은은 슬퍼하지 않았다. 예. 자제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뭐 후지모토 겐지가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그 아버지 김정일이 평가하기에 그 김정철은 약간 좀 부드럽다 너무. 예. 근데 이 김정은은 아주 독하다. 이런 독하다.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건대는요. 김정은이 독한 것도 있지만 연출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 부부장을 맡고 있는 그 여정, 김여정. 예, 그 동생이 오빠의 관리를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서가지고 예. 뭐가 안 되는지 뭐가 잘 되는지 다 살펴보고 나서 예. 잘 되는 쪽으로 아마 세팅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막 김정은이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달려가 나가서 막 이렇게 영접하는 장면들 예.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음. 아마 이제 김여정이 다 세팅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의 아버지 김정일보다 좀 더 인민적이고 좀 더 광폭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그 동생이 연출해서 동생이 지금 다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예. 신 대표님 기억도 어떻습니까? 내용에 보면 이제 어저께도 뭐 그런 분석이 많았지만 직접적으로 김정은 입으로 핵미사일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개된 무기들의 모습도 그렇고 어쨌든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또는 김정은 정권이 다소 온건해진 척한 건 사실 아니냐. 어떻습니까? 당연히 온건해진 척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연설문에 대해서 예. 전날 유인산 측과 논의를 다 한 끝에 나온 연설문. 아, 중국과 같이. 그렇죠. 이를테면 그 연설문의 이를테면 원본 플랜 A 연설문은 이를테면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유엔 안보리가 열려가지고 각종 제재가 들어오고 그런 예. 상황이었을 겁니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유인산 일행이 안 왔다면 예.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을 향한 어떤 전쟁 시위, 전쟁 도발, 핵 보유에 대한 어떤 그 천명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과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핵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거든요. 예. 단지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했죠. 미국과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어떠한 형태라는 것은 핵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저 포옹을 한 유인산이 우리가 와 있는데 핵 완성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중국은 지금 그 핵 통제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핵 통제국이 핵을 제대로 통제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북한과 동맹국가인데 그러니까 우리 체면이 말이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못 온다. 라고 해서 와서 사전에 조율을 한 끝에 나온 연설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 보시기에 지금 엊그제 김정은 모습이 김일성 닮았습니까? 예, 저 52년도에 저 북한의 기록 영화들 보면요, 역사적인 52년도에 반남 반혁명 종파분자라 해가지고 연안파를 수청할 때 그때 김일성의 연설하는 모습이 신통이 닮았습니다. 똑같이 그때도 닮았다. 김일성이 이게 착상을 치면서 이렇게 찍고 완전 난리 쳤거든요. 예. 예. 딱 그때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좀 그게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안 좋은 쪽으로는 그 DNA가 유전자를 아주 그대로 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리도 신통하죠. 그렇고 좀 뭐 기대고 몸은 별로 썩 안 좋아 보입니다. 얼굴 표정도 3년 전 모습에 비하면 굉장히 좀 나이도 더 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건강은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성택을 처형할 때 엄청난 고민을 했고요. 또 지금 죽이고 나서 좀 후회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예. 장성대 처형을 후회한다? 예, 그런 말도 있거든요, 지금. 예. 근데 그 이후에 뭐 현영철 뭐 누구누구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저게 사람들의 피를 묻힌 어떤 이 살인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사람 많이 죽이다 보게 되면 예. 그 악의 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정은이 피곤해하는 좀 모습이 예. 바로 그 죄의 엿보가 지금 얼굴에 다 나와 있는 죄의 엿보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한 40일 정도 뭐 잠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 강 대표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 미국 쪽 얘기만 그냥 인용을 해보면은요 예.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정신 연령은 10대고 예. 육체 연령은 30대고 그리고 이 사실상의 나이는 30대고 육체 연령은 이제 50대 이상이다 이런 육체 연령 얘기를 50대 있고요. 이상이다. 예. 이게 워낙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할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이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뭐 호르몬제나 이런 걸 많이 투약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는 과정에서 면역 체계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게 어떤 급격한 건강 이상, 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지 아닌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건강이 30대 나이는 아니다. 적어도 50대 정도 되지 않느냐는 게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찌됐건 이제 일부 해석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아주 나쁘고 극악하고 많이 처형을 했지만 권력 장악 자체는 성공적으로 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권력 서열에서도 별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최룡해, 황병서, 김기남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김양근 없었지만 또 별일 없었고 있었습니다. 예, 있었고 김경희 역할을 또 김여정이 하고 있고 예. 어찌 보면 김정은 자체의 권력 자체로만 보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해외 북한 라인들이 무너질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탈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중국에 나가 있던 39원실 고위 간부들이 지금 100만 불 이상씩 가지고 도망을 왔는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100만 불 들고 도망을 왔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김정일이 가장 믿는 39원실 간부들이 도망온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그걸 위시로 지금 러시아나 이 중국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쪽에 나가 있는 많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도망칠 어떤 태세에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 라인이 지금 무너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국내는 물론 통제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통제가 되겠지만 이제 외곽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험 신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겉으로 봐서는 안정돼 보이지만 사실은 속은 푹 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인민을 97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예, 인민을 97번. 겉으로는 인민이 두려우니까 자꾸 인민 하는데 인민을 97번 외쳤는데 속으로는 독재를 970번은 다짐했을 겁니다. 속으로는 그 독재를 다짐했다. 예. 왜냐하면 저 사회는 민심이 반환되면요 모래성입니다. 그냥 무너나게 되면 전체주의 국가라는 게 전체주의 국가라는 게 외형상으로는 왜 저런 모습을 계속 엄청난 인민을 동원시켜서 그 아까도 지나가는데 말씀했지만은 밤에 그 인민들이 나가지고 꽃다발 흔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0시간 내지 12시간 서 있습니다. 그날 평양의 밤 기온이 9도, 10도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주민들을 한 80분만 내있으면 난리 나겠죠. 10시간 반나절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그만큼 얼마나 자기 수령의 그 허상과 위대성을 간직하기 위해서 수백만 인민들을 저렇게 밤에 횃불을 들고 저렇게 고생시키는데 그걸 두고 아니 김정은 정권의 절대 독재 정권이 더 강화된 거 아니냐, 정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방금 인민이 증오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인민이 증오하고 있다. 인민이 증오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달라진 모습 보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북한 응원단이 우리 이제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나와서 우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이 모습인데 지금 김정일 사진이 있는 이 플래카드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우리 수령님 얼굴에 비를 맞는다고 이러면서 저 미녀 응원단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좀 남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저기 이제 울고 있는 사진인데 이번에는 저렇게 우는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약간 세련된 모습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저기 유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창피스러운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체육 경기에 나가서 선수들이 너무 장군이 하니까 조금 자기도 민망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런 것도 가지고 저렇게 난리치는 것은 망신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저는 망신스럽게는 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저 애들은요 저기서 저렇게 안 하기만 하면 다음번에 이제 서울에 올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한 번 더 오기 싶어도 들어야 되거든요. 또 조선 노동당에 입당하기 위해서도 저런 제스처를 해야 됩니다. 북한의 체제 안정성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마음은 싫어하는 건 뭐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이게 김정일 시대하고 다른 게 김정은 시대는 핵심 엘리트를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거고요. 뭐 2011년도 12월 달에 김정일 문구차 호위하던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2사람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핵심 엘리트 제거는 체제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최근에 이제 각국 해외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방송들이 있습니다. 지금 울고 있는 감동의 눈물인데 저 눈물이 과거와 같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평양을 벗어나면 굉장히 굶주린 모습들, 이 모습들인데요. 지금 삶의 모습이 참, 이 영상들은 다 해외 영화제 같은 데서 상을 받은 영상입니다. 북한의 현실입니다. 저 아이들 저렇게 다니고 우리나라 뭐 60년대, 50년대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유엔 통계 인용을 하면은 빈혈에 걸린 어린아이들이 북한 어린아이들 가운데 25%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쓴 전승절 1조 6,200억 원을 썼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율배반성이 언젠가 사고로 한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평양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평양시 행사를 위해서 2,300만의 피와 땀을 짜낸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돈 얼마씩 내라, 뭐 돼지 내라, 뭐 내라 해가지고 온갖 착시 약탈을 지금 했기 때문에 평양은 잔치 분위기지만 다른 지방은 예, 거의 저기 지금 뭐 완전 보시면 분노가 길거리 지금 예, 넘치는 것 노점상을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표정도 지쳐 보이고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뭐 저렇게 이제 장마당에서 일을 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열병식에서도 저희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열병식 장병들 중에 좀 통통할 정도라도 살이 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명도 대부분 다 광대뼈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못 먹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 체질이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훈련할 때요. 한 그 3만 명이 모인다면 예, 한 번 흩어지고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반나절은 그 화장실을 못 가야 되는데 음, 그걸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정한 양의 음식과 물을 먹고 한 8시간을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8개월 동안 하게 되면요.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살이 없는 데다가 그런 훈련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예.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영양 결핍이 많이 이제 그 중요한 원인인데 저는 이번에 그 행사를 보면서 중국을 보고요. 이거는 우리 속담에 초록은 동생이고 가재는 개편이란 말이 예. 어쩌면 또 공산당 이렇게 들고 맞느냐. 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통령을 9월 3일 날에 베이징에 불러다가 그렇게 예. 한대하더니 저 뭐 이제 지구촌에서 저렇게 절대 독재자 예. 그게 가가지고 마지막에 류인상 그 사람이 이게 손까지 들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 공산당이 반인륜적인 그 3대 세습 독재에 대해서 모릅니까? 거기 가서도 그렇게 가서 국제사회가 다 보는 앞에서 중국을 이게 우리 믿어야 되겠느냐? 예. 뭐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하듯이 중국만 믿고 있다가는 예, 곤란한 상황이 처해질 수 이제 있습니다. 그 예. 북한이 얼마나 그 과거와 지금이 차이가 나냐면은 1960년대 초반에 그 국가 GDP, 국가 총생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국내 총생산. 예, 예. 국내 총생산이 한국과 북한이 비슷했습니다. 총생산이. 그렇죠. 60년대 예. 비슷했죠. 그러면은 인구는 우리 남한이 2.5배가 더 많았거든요. 예. 결국 북한이 우리보다 2.5배 북한 주민이 잘 살았다는 그렇죠. 말입니다. 70년대 초반까지도 북한이 더 잘 살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경제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와서는 우리가 국가 총생산이 40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북한 주민들 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무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군사 전문가시니까 네. 이번에 공개된 뭐 ICBM이 됐건 300mm 장사포가 됐건 이런 무기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북한이 위협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양보다 질이었습니다. 양보다 질, 네, 예. 2010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렇죠. 예. 2012년, 13년도의 열병식에 보면 제가 그때도 뭐 현장 중계를 하면서 야, 저런 무기를 왜 가지고 나왔을까라고 비웃을 정도의 무기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이게? KN-08의 개량형인데 아. 저는 이것을 KN-12로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KN-12. 왜냐하면 KN-08하고는 1단 로켓만 똑같지 2단 로켓도 훨씬 커졌고 그리고 3단 로켓이라고 할 수 있는 탄두도 커졌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은 전혀 다른 무기 체계예요. 그래서 그 2012년에 선보였던 KN-08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실제로 사용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또 세계적인 트렌드하고는 조금 멀어져 보이는 예, 예. 좀 특이한 형상의 탄도미사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 9월 3일 날 중국 열병식 봤지만 뚱펑 31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혹시 2단 예. 로켓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제 KN-08의 그 재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최대 사거리 12,000km 추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저 KN-12, 저는 12라고 부를 이게 KN-10이다. 예. 아주 신형 대륙간 그렇습니다. 탄도미사일이다. 예. 이것은 2단 로켓이 아주 커졌어요. 그리고 탄두도 커졌는데 앞으로는 저 탄두에 다탄두 미사일까지도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탄두가 아주 커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북한이 다탄두까지는 가지 않았을 기술 수준이지만 최소 사정거리가 제가 봤을 때 한 10,000km 정도. 아니 근데 대표님 혹시 이제 저게 이제 KN-10이고 네. 10,000km 이상 가는 위협적인 대륙간 탄도 신형 탄도 미사일일 수도 있는데 네. 일부에서는 북한 기술이 그만큼 되나 저게 좀 시쳇말로 과장 뻥 네, 아니냐. 그렇죠. 자, 저 무기라는 것은 일단 발사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저게 지금 이제 처음 보는 2단 로켓이 붙어 있고요. 예. KN-08하고는 전혀 다른 2단 로켓이거든요. 예. 1단 로켓과 2단 로켓이 하늘에서 분리가 되는 거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 처음 보는 저 2단 로켓과 또 탄두가 분리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테스트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저것을 공개함으로써 핵 탄두가 완성이 됐다라는 걸 과시를 하는 거죠. 예. 핵 탄두가 완성이 됐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사정거리라는 게 있어요. 저 정도 되는 무기 같은 예, 경우는. 예. 그런데 우리를 공격 안 하니까 우리는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아니죠. 저 앞에 또 노동미사일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노동미사일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또 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은 국격이 올라갑니다. 아, 국가의 격이 올라간다. 그렇죠. 예. 그것은 뭐 핵의 통제국이 되는 것이죠. 미사일 사거리의 통제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사일 사거리 통제받고 있고 핵도 통제받고 있고 다 피통제국 아닙니까? 만약에 북한이 저것을 인정받게 되면 북한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국이 돼요. 우리하고는 예. 클래스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가볍게 볼 게 아니고 또 이번에 SLBM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잠수함 탄도미사일. 그렇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거 아니냐? 아니죠. 왜 SLBM을 공개하지 않았느냐? 지난 5월에 불과 뭐 5달 전에 그냥 바다에서 솟구친 사출 실험만 했을 뿐입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실전 배치를 하고 개발 완료를 하려면 최소 2, 3년, 3, 4년이 더 걸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험한 그 개발 중인 것을 만약에 갖고 나왔다면 이 KN-12마저도 저것도 개발 중인 거구나. 그것도 뻥이구나. 그렇죠. 거짓말이구나. 예.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북한입니다. 우리가 예. 오늘 보여준 것은 전부 다 실전 배치된 것만 보여준다. 예. 개발 중인 것은 안 보여준다. 그래서 이 KN-12도 실전 배치된 거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연미 씨죠. 예, 예. 울면서 자기가 북한에서 탈북했던 과정을 고백했던 북한 출신 여대생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김정은을 웃기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김정은을 농담으로 치부하지 말아달라. 저 사람 진짜 수백만 죽이고 있는 사람이다. 예. 혹시 우리 이제 열병식에 대한 우리 남한 국민들 반응을 보면서 저렇게 위협적이고 전쟁 준비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김정은 처음 나왔을 때, 야, 저거 얼마나 가겠냐, 저게 뭐 하겠냐 했는데 실제로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 스타일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하고 예. 너무 막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죽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예. 뭐막 죽이고 김현미 있는데 씨가 15살 때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13살 때 북한을 떠나서 저와 살던 해산에 같은 고향에서 같은 동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때 근데 제가 작년에 만났을 때 뭐라 하냐면요. 김정은이 자기 보기에도 그때도 21살이었는데 예. 자기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오래 갈 것 같다. 할아버지 아버지보다도 갈수록 더 독재적이고 더 반인민적이다. 김연미 씨가 말한 말이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어린 아이지만 21살밖에 안 됐지만 깊이 새겨두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어제 부인 이순자 여사와 나란히 모교조 대구 공고 총동문 체육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동문회에서는 여전히 각하라고 불리면서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대구 공고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공 경희대 개공교수, 최진영 변호사, 조수진 정치부 차장 오셨고요. 계속해서 김성욱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온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과거 한 신문에서는 뭐 문제적 인간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요. 전 대통령 건강은 굉장히 양호해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전직 대통령들이 생존해 있는 분들의 경우에 특히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 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인과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이순자 여사와 그렇게 손 꼭 잡고 다니고 금슬이 그렇게 좋았나요? 이번에 네, 보니까 그렇죠. 예. 이 대통령 취임식 때, 그러니까 예. 1980년에 대통령 취임식장에 그 이순자 여사의 손을 잡고 취임식에 갔거든요. 그 굉장히 파격으로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지금 저 연세에도 80 넘으셨죠? 네. 31년생이니까 31년 1월 18일. 85. 네네. 그렇죠. 예, 80대에도 노부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는 좋은데 국민들의 눈이 그렇게
썩 곱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이순자 여사가 너무 전면에 나선다. 이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국민적으로 말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때 굉장히 사실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쨌든 두 분이 서로가 의존하는 거, 예. 말 그대로 반려로서 평생을 저렇게 사는 거 보면 그냥 노인으로서 볼 때는 참 아름다운 관계이기도 하죠. 예, 그냥 노인으로만 보면 그런데 위치는 그렇지 않고요. 어제 윷놀이 원래 설에 하는 거 아닌가요? 추석에 하나요? 윷놀이판에 잠시 들렀는데 전두환 대통령 목소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높이만 던지시면 됩니다. 높이만 던지시면 됩니다. 높이만? 예. 어우, 굉장히 건강해 보이네요. 예. 네, 그 어제 취재했는 기자들 그 후일담에 따르면은 뭐 많이 질문을 하니까 목소리가 85세 그 연세르신 노인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쩌렁쩌렁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일국의 대통령까지 오르고 또 그러면서 부부가 그 100년 해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상당히 좋습니다만 예컨대 주머니에 속에 이제 난 29만 원밖에 없다. 그 발언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점수를 까먹었는데 계속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물론 동문들로서는 저게 보이지만 뭐 모자도 쓰고 참 좋겠습니다만 일국의 그 국부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배출해 있는 학교에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배가 고프다. 추징금이 거의 2천억이 넘으니 아직까지 한 800억 이상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저런 모습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대구의 사람입니다만 좀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저도 대구 사람인데 대구가 맞네요. 그런데 이제 뭐 고등학교 후배들이야 좋아하겠죠. 근데 그 고등학교 후배들의 시각 그리고 TK라는 대구 경북 사람들의 보편적인 시각 그리고 국민 전체 시각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내일 모레겠지 연세 이렇게 많으신데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게 우리가 너무 관대한 겁니까? 아니면 더 엄격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자체가 사실 국가적 불행이죠. 뭐냐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미국에서는요, 말하자면 미국의 전직 대통령직이란 전직 대통령이란 명예로운 자리로 가는 그런 중간역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그 정도면 우리도 전직 대통령이면 정말 영광스러워야 될 텐데 우리 현대사가 현대 정치사가 좀 이 굴곡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이제 우리가 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사람도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저 대구 공고 안에서 동창회 안에서 저렇게 환대하고 하는 거는 또 나름대로는 또 자부심도 있고 자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총동창회 체육대회 나가서 저랬는데 뭐 그건 이제 기자들이 따라가서 보도를 하니까 지금 보도가 되는데 이걸 굳이 왜 저런 데까지 나가냐 뭐 이렇게 할 것보다는 참 저분도 개인적으로는 보면 그런 일을 안 했어야죠. 그냥 정권을 괜히 그 혼란기에 정권을 인터셉트만 안 했으면 오늘 이런 비판도 인터셉트 어려운 말이죠. 탈취. 탈취도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역사에 어떤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게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이 된 게 이학군정 안기부 차장 돌아가시고 2년 5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 관심을 갖고 저런 걸 하이라이트로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추징금이 남아 있고 우리 역사적인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평가들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보시죠. 그 하나가 한반도 평화전 총재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전두환 전 대통령 표현했습니다. 인간적인 평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 높은 독재자인데 어떻게 생겼는가 했는데 제가 느낀 감상은요. 얼굴이 참 깨끗하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게 막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어떤 목포에 오셨을 때 보면은요. 여럿이 모여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딱 앞장서서 자 우리 공양하러 갑시다. 딱 그러더라고요. 공양하러 갔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부 이제 줄줄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따라가고 말이죠.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이 주변 사람을 끌고 가는 말이죠. 그런 리더십 같이 제가 느꼈어요. 솔선수범했으니까 군사 쿠데타도 앞서서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과거 역사적인 전 대통령의 문제점은 있으나 인간적으로는 리더로는 좀 괜찮다. 그런 부분은 많이 동의들을 하는데요. 이제 한화가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어서 이 신군부 정권 시절에 훨씬 더 가혹했던 가택연금이라든지 그렇습니까? 네, 정치적 망명이라든지 훨씬 더 위기를 많이 겪었거든요. 예. 그거를 보는 입장에서 지금 전달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동교동 비서였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또 이 한화갑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주 민주화 항쟁 때 바로 이 광주의 현실을 그 외신에 알리는 그 외신 담당 역할 비서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소외가 좀 남다를 것 같고요. 예. 그 이희호 여사의 자서전 동행이라는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 남편의 목숨을 구명하러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예. 네, 제 기억으로는 이 양복 바지를 무릎까지 걷고 예. 그냥 자연스럽게 긁으면서 할 얘기 있으면 다 해보라. 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그냥 순수한 무슨 부동산 업자 같은 그런 풍모도 있었고 그런 모습이 더 무서웠다는 평가도 있고요. 또 이 참모들 같은 경우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정권을 잡은 어떤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만 이 자신이 믿는 참모들에게는 확실하게 재량권을 주는 그런 리더십은 있었고요. 제가 예전에 김종빈 전 검찰총장에게 들은 비화가 하나 있는데요.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에 맞서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좀 착잡한 마음으로 어느 골프장을 찾았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조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그 골프 클럽에 있는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자고 그러더니 옆에 있던 당시 50실세 장세동 씨를 비롯해서 이분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90도로 인사를 해라. 90도.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요, 참 참모들이나 아니면은 함께 있는 사람들로서는 어떤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전두환 대통령이 쓴 글을 봤을 때는 본인이 아마 육군사관학교 들어갔을 때는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적어도 자기가 나중에 가서는 그 중에서 1등이 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단장 승진은 최초로 일단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부적인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이 논란이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 멀리 갈 것도 없이 미국 같은 경우에 카터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재임 중에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퇴임 이후에 국제 헤비타트 운동이라든가 해서 결국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그런 업적이 있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백담사 같은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넘어서 실질적인 어떤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더 있었다고 하면은 훨씬 더 국민적 지지를 얻었을 텐데 그냥 체육대회 가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히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일본에 대해서만 그럴 것이 아니고 보면은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더 했다고 하면은 그런 속에서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화면에 보니까 뉴스를 던졌는데 시체말 뒷도가 나왔습니다. 또가 아니고. 그 부분이 가장 좀. 네. 그래서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어떤 지금 장점도 어느 정도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 자신이 어떤 정권을 잡은 어떤 그 부당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광주의 어떤 광주의 눈물하면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렇게 백도가 나와버렸습니다. 백도. 과거와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과거와의 화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저분이요, 어떻게 이런 면은 화끈하다는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삼천교육대에서 그때 갔던 그 기자 하나가 나중에 오히려 이제 경남 쪽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위한 무슨 모임 같은 걸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연희동에 이제 갔더니 그래 가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대통령님 어떻게 정부는 우리를 말이지 삼청대 끌려가게 하고 기자 쫓아내고 이러셨습니까? 이랬더니 글쎄 말이야 나는 몰랐지.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면서 걔가 자꾸 하라고 해서 그래 했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뒤끝이 없다나 그런 면은 있는데 단순 명쾌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참 아까 비극적 역사라고 했고 전두환 대통령의 얘기를 단순히 좋은 것으로 미화할 수도 없고 또 과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나중에 더 평가를 할 것 같고요. 현재의 역사, 현재의 정치로 돌아와 보면 이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못지않게 관심을 끈 인물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였습니까? 김문수 지사가 대구 출마하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는 경북 공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러니까, 예, 대구 예. 대구공고 아니고 조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한구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선언한 뒤에 그곳에 그 당협위원장이라고 하죠. 예. 지역책을 물려받았는데 예. 예, 이 수성갑과 그리고 대구공고가 있는 지역은 거리적으로도 상당히 동구입니다. 멀거든요. 아주 멉니다. 예. 네, 대구 동부에 있습니다. 예. 대구공고가. 그런데 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을까?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독재와 맞서 싸워서 뛰었던 그렇죠. 그런 또 경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불렀죠. 그래서 제발로 온 것인지 아니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사실을 모르고 참석을 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그런다는데 그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안 가면 또 안 갔다고 또 대구 사람들이 대구 정서라는 게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아주 뭐 또 내놓고 또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가기는 갔대.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뭐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구 수성구에도 살았고 동구에도 살았었는데요. 동구 수성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동구지만 실제로 학교는 동구 경북대학교 근처에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기에 지금 온 분들의 대부분은 상당수는 제가 알기로 수성구 쪽 베드타운 쪽이라고 하시던 아파트 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컨대 500명, 1000명이 모였다고 하면은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만나기 굉장히 쉬웠을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보면서 재밌었던 게 저 사진에도 봅니다만 동문들은 다들 모자를 쓰고 있는데 김문수 지사는 거기에 가면서 어떻게 소개를 못 받았는지 동문 모자를 안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좀 어정쩡한 그런 센스 같아서 좀 어줍잖아요. 언론에 계속 말이 계속 나온 게 뒤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뒤에 따라다니는 모습이잖아요. 예. 사진을 찍을 때도 옆에 같이 끼어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잡혀서 이 사람 동문이 아닌데 왜 들어가느냐 이런 총선 때문 아니냐 게다가 명함을 여러 장 들고 가서 돌렸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 같아요. 아무리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늘 어떤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로서 자리매김은 하는데요. 항상 강론에 있어서 어정쩡한 태도로 보입니다. 어정쩡하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도 그렇고 차라리 저 자리에 갔으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아주 인상적인 질문을 날릴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자신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늘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전두환 대통령에게 가서 악수도 청하고 막 하하호 웃기도 하고 건강도 물어보고 아이고 추진근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이렇게 한마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욱 고등학교 가서 자기하고 연고도 없는 데 가서 하는 거는 누구든지 보면 선거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나서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뒤에서 당신 여기 왜 왔어 이런 소리가 들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분이 정말 안 나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저것이 정치인의 말하자면 비애다.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해 줘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진공 교수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렇게 그 대선 주자를 노리는 분이 어떤 분의 뒤에서 그냥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 계속 비치는 것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저기에 김문수 전 의원은 계셨지만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김부겸 의원은 안 왔다는 데서 저는 그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예 가지를 말든가 갔으면 거기에 이른바 아싸리하게 제대로 했어야지 그에서 뒤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은 약간 이른바 일도 양단에는 중도 반단적인 모습에서 조금 리더로서의 이미지에는 조금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좀 컸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교 학벌은 세탁이 가능한데요. 좋은 대학 다시 입학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학벌은 세탁이 되지 않습니다. 경북고와 대구공고 사이에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렇게 가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뭐 큰절도 봤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 대구 공고 그 졸업생이나 그 동문들은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그중에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의 경우도 전두환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광주 문제만을 우리가 딱 이제 배제하고 생각할 때는 아까도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리더십에 있어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면도 보였다든지 경제적인 성과가 컸다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지금 가장 크게 이제
걸려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게 뭐냐면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그것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 어떤 경우에 지금 못 벗어나고 있지만은 만약 그것만 어떻게 좀 별개로 해준다면 저분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 점을 말하자면 대구 그 지역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나 동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유추가 가능하죠. 그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그거는 참 역사적인 사실이라 불가능할 것 같고요.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또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들어보실까요? 예,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디를 가더라도 누군가 다가와서 이 질문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만하시죠. 자, 들어가시죠. 이제 작업 끝났으니. 후진금 납부하셔야죠.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말도 대단한 소리 하고. 여기서 그런 소리 하고. 예, 광주의 일은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인데 추징금 부분은 2,205억 상고를 받았고 1,389억, 한 800억 정도를 네네.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놓은 부동산이 그 1,700억 상당의 부동산을 내놨는데 경매 자꾸 유찰이 돼서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돈 내겠다, 내 거 다 내놨다라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발언 다 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냐면 가액이 1,700억 정도 된다면 여하튼 자신은 전부 내놓은 거니까 그게 안 팔려서 그런데 팔리면 이제 그 국고에 환수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보면 저분도 속으로는 나는 내놓은 거 다 내놨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동산 경기 탓을 하시겠네요. 경기가 좋았으면. 네, 이게 진실로 예. 어떤 과거에 대한 빚을 갚는다면 유찰됐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들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부동산이라든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자녀분들이라도 나서서 아버지와 어떤 역사와의 화해를 위해서라도 적극성을 띄어야죠. 그냥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유찰됐으면 그뿐이다. 이런 식의 태도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우를 못 받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거는 과연 그뿐인가? 이건 것이죠. 실질적으로 많은 재산을 내는 건 맞습니다. 특히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지난번 50 정부가 끝나고 문민 정부와 또 참여 정부를 끝나고 그렇게 하는데도 25만 원 있다고 하는데 내지를 못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전두환 추징금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참 역사의 아이러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나름 좋은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겨우 주머니에 있던 거, 외국에 있는 것까지 해서 보이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전히 국민들이 의심을 벌이고 있는 것은 여전히 다른 곳에서 숨겨진 재산이 있지 않는가. 말은 29만 원 하면서 와서는 윷놀이하고 가시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가는 모습 속에서 과연 그 재산을 그대로 국가에 헌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이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큰 손녀인가요? 수억 원대의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모습이 또 포착이 돼서 굉장히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추징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론의 이런 집중적인 스토킹 같은 게 끝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계속 꼬리를 날 수밖에 없는 게 조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포르쉐 카이엔이라고 해서 최고가가 1억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딸 문제도 그렇고 손녀딸 문제. 손녀딸은 사실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 미납금 문제 빨리 본인 입장에서도 종결시키는 게 다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고 판단할 텐데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역사 교과서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출발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역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 이건 맞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 이 잘못된 어떤 청소년의 의식, 그리고 그 의식이 잘못된 그릇된 교과서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동안의 발언에 비춰봤을 때는 이번에도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철학과 소신이 뒷받침된 승부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어떤 역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실시한 청소년 역사인식 조사 결과를 보니까 고교생 응답자 가운데 69%가
6.25를 북침이라고 응답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하신 말씀 쭉 이어서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구동력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대통령 말씀에 공감하고 공감하지 않고의 상관없이 고등학생 10명 중에 7명이 북침이다, 우리가 북한을 침략했다, 뭐 그게 또 말의 오해가 좀 있긴 한데요. 어찌됐건 우리 역사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이게 교과서 내에서 계속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고요. 제가 이제 군부대 강의를 한 400번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군부대 강의를요?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6.25 북침에 대한 얘기, 물론 북한이 침략했다, 요거는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은요, 2010년도 6.25 60년 맞이해가지고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이게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통일을 무산시켰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대답을 한 게 거의 국민의 4분의 1입니다. 이 정도 이런 역사인식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뿌리를 따져 들어가다 보면 교과서라는 그 원천적인 근원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게 어쨌든 국정의 문제냐 아니냐 이 차원을 떠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수평적인 균형이랄까 형평성이랄까 이런 걸 자꾸 주장하는데 세계에서 이렇게 무력 대치하고 있는, 양측에서 무력 대치하고 있는 이런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여기서 만드는 교과서를 가지고 역사 교과서, 현대 교과서를 가지고 남북을 뭐 형평성 이걸 따진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더더구나 같은 동족이라고 자꾸 강조하는데 북한의 현재 통치 그룹하고 그 북한의 우리 동포하고 동일시할 수 있느냐? 우리는 당연히 동일시. 왜냐? 우리는 민주국가니까 동일시가 되면 북한을 과연 동일시해서 북한 동포, 그다음 북한의 통치 체제를 우리 동포 이래가지고 형평성을 따지는 대상이 되냐? 이 문제도 생각해봐야 되고. 다만 하나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이 나서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피로서 지킨 자유 이랬는데요. 이 보면 다부원에서 하는 그 대구 옆에 다부원 있잖아요. 조지훈 선생 시가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 하나 자유의 국토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한해 살이 푸나무조차도 온전히 제 목숨을 다하지 못했거니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치열하게 지켰던 자유라면서 이제 와서 북한 체제하고 우리를 그걸 같은 형평성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 정체성이 뭔지 그 점에서 실제로 교과서 내부 이제 지필진 성향이 다소 진보적이다. 그래서 지금 61% 나오고 있거든요. 그 근거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시국선언 가담자, 그리고 역사 단체 관련 진보 성향 단체, 그다음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 전력 등등 내용을 보면 일정 정도 지금의 교과서 중에 상당수가 좌편향 논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요, 이 청소년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각종 여론조사를 했을 때 역사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것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이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문제는 한두 번 지적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과연 이런 해법들을 일거에 풀 수 있는 해법이 국정교과서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치열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2017년 3월부터 지금 어떤 국정교과서 한 곳에서 발행하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무나 촉박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이념 편향성 문제가 과연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라질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은 참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 얘기로 좀 와보면요, 이 교과서 얘기가 결국 정치 얘기로 좀 변해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오늘 1인 시위했습니다. 바로 앞에 광화문에서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교과서의 이념 논쟁이 지금의 야당, 지금의 여당 어느 쪽에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뭐 진보 보수로 지금 우리 진영 대 진영의 대결 구도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진보 진영을 생각할 때 국정교과서 이러면 정부 주도의 교과서일 것이고 그렇다면 보수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교과서가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데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사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교 이상 올라가면 거기서 연구도 하고 자기 역사관도 가질 수 있고 세계관도 가질 수 있고 또 역사에 대한
또 나름대로 인식도 가질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에서 벌써 그런 것을 특정 뭐 어떤 이념이라든지 특정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입시키기 시작하면 그것이야말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념 대결, 끝없는 이념 대결의 그 빌미가 되고 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오늘 저도 이제 한 언론에 제가 실언을 하나 썼습니다만 그 제목이 통합 국정교과서, 통합 그 역사교과서, 정치 문제가 아닌 정책의 문제다라는 취지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 취지가 무슨 말이냐면 이 현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앵커의 질문조차도 이 상황에서 누구한테 유리 불리를 따지냐라고. 예,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그 미래 세대의 어떤 바른 어떤 그 역사관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른 그 역사의 목적인가 하는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질문으로 회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심정이고 아마 국민들로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민정조차도 상당히 좋은 취지가 있죠. 옛날에 어떤 그 국정교과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민정으로 갔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정책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식으로 방법을 개선할 것인가를 했을 때 거민정을 개선하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번 다시 틀을 바꿔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치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문제로 접근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맞고요. 분명히 이 교과서라든지 역사 문제는 정치가 아닌 정책의 문제로 다뤄야 되는데 문제는 내년 4월을 앞두고 이것이 다시 보역 대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통합진보당의 어떤 그 해체 선언이 굉장히 보수 진영을 결속시키고 진보 진영에는 이 종북과 아니면 남북 화해가 무엇이 다른지를 잘 설명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진보 진영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터지면서 비주류들이 지금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신당론도 다 사라졌고 지금 어떤 뭐 주류와 비주류의 어떤 그 정체성과 노선 대결도 없어졌다는 게 바로 지금 야당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아니어야 될 텐데 현실은 정치와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이 말씀은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정 추진하는 교과서가 친일 교과서고 유신 교과서라는 표현을 하시고요. 우리 당의 교과서 검토 결과 좌편향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조 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정책적인 면들은 다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됐지만은 이 현재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양쪽 북한과 한국을 동등하게 보는 시각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국에 대해서는 26번 독재라고 표현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5번 독재를 표현하는 교과서가 6종 중에 2종입니다. 그럼 이렇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좀 공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걱정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아서요. 사실은 교과서 이념 논쟁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한미동맹은 굳건해야 된다. 이번에 한글날 당시에 리포터 주한 미 대사가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니 씨 혼자 안녕하세요. 마크 제퍼드입니다. 미국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원에서 산책해야 합니다. 맞아요. 한국어 날 돌아왔어요. 기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삼행시 찍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해요. 한글날이 돌아왔어요. 한글은 글로 쓰기는 어렵지만 저는 말하기 좋아해요. 날마다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한글날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하셔서 중국과 한국이 지나치 가까운 것 아니냐라는 것을 불식시키면서 한미동맹 재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망은 좋게 보시죠? 여러 가지 일정도 보시니까. 네, 일단 이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의 어떤 선거 등을 고려할 때 다시 잡히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아주 순탄하게 잡혔고요. 또 이번에 어떤 펜타곤을 방문한다든가, 국방부, 그리고 미국의 우주기지센터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일정으로만 보더라도 이 한미 동맹의 굳건함 이것을 잘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잘 가셔서 좋은 활동 좀 하시고요. 리포트 대사의 저 얘기. 오바마 대통령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That's what we're about. I will still be a 동네 아저씨 and 세준이 아빠, as people here in Korea have called me. Let me once again say thank you to the incredible people of Korea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for your friendship. Thank you for your love. Thank you for your support. 같이 갑시다. 네, 대통령께서 방미 큰 성과 있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